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공무원으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법무부, 국회 입법조사처, 대법원에서 이 회사법 영역을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서 모두 연구한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좀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상장회사 대상으로 하는 강의,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또 회계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주행동주의 오늘의 강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주주행동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주주행동주의를 하면 흔히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해달라, 지배구조를 개선해달라 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행동주의의 대명사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상장회사의 주주는 이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상장회사의 주주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또 이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근 자본시장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들이 어떠한 또 주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큰 변화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주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주주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의 이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다,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OECD가 2023년에 이 지분구조를 발표한 그 팩트북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점이 대주주 3명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전체 상장회사의 34%다라는 이 점도 좀 독특하지만, 그 외에도 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또 기업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지분도 높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높은 이 반면에 이러한 어찌 보면 좀 소유 분산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업 지배 구조는 대주주 또 혹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원하는 의사결정들이 많이 가결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주 유형별 그 지분율의 추이를 보면 사실상 가장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자기 주식까지를 5 지분으로 더했을 때 그 비중이 항상 30%가 평균적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이 30%가 넘는다라는 의미를 이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임원 선임이나 재무제표 승인 같은 보통 결의가 25%, 그리고 정관 변경이나 합병 같은 특별 결의가 33.34% 정도면 가결된다라고 봤을 때 이 지분율만으로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 외국인 지분도 많고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또 소액주주의 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이런 소액 지분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나 또 외국인 지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또 의안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주주 구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들이 좀 달라진다면 다른 결과가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556만 명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증을 해서 2022년에 1,424만, 그리고 2023년에 1,403만으로 조금 줄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아직도 1,40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50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 투자자 수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 인구가 4,993만 명이고 이에 대비했을 때 약 29%,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내국인 인구가 4,190만 명이라고 본다면 이 중에 약 34%, 한마디로 투표권을 가진 우리나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요 정책 이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기사의 그 처음 머리 제목만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주주 권익, 일반 투자자, 소액 주주, 또 일반 주주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주주 보호 정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하면 당연히 이 소액주주들이 무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들도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못지않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바로 소액주주를 위한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사실상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할 때 상당히 영향력이 미미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주 행동을 위한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이곳에서 주주들이 좀 결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된 그 목소리를 요구를 하면서 점점 더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는 20% 이상의 지분을 모았던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도 이 소액주주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의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목소리가 주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디십 코드가 이제 지금 많이 이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실하게 그 돈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의 다양한 그 연금이 들어있는 연기금 그리고 또 뭐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러한 다양한 그 기관들이 이러한 본인들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을 위해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스튜어디십 코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2017년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2020년에 가입을 하고 또 이 코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지금 자본시장의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튜어디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은 총 227개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본인들에게 돈을 맡긴 그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7가지 원칙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주주 행동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칙 5라고 하겠습니다.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 원칙 5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주주총회에서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원칙 3을 봐도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점검을 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이 스튜어디십
스튜어디스 코드를 채택한 기관들의 의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2023년 10월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서 이러한 스튜어디스 코드를 돕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1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조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보면 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조금씩 반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5.75%, 그리고 2021년에 16.25%, 2022년에 23.35%로 이제는 회사가 제안한 안건을 그대로 찬성하기보다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 사유를 보면 2, 3위 감사 선임이 가장 많은 반대가 있고, 그리고 정관 변경, 임원 및 감사 보수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사와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인 이사에게 또 다른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주총회에서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와 이렇게 주주로 소통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사안으로 지정하는 거,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우려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과 대화를 수행한 내용을 봐도 사실상 연간 그래도 100건 정도가 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주 행동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행동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입니다. 다양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배당 확대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로벌 기준으로 비춰보면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많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봤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주총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이러한 그 주주권을 행사하고 또 실제로 가결되는 많은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 행동들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주로 기업과의 대화나 또 주주서한 발송이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게 주주 제안권, 의결권 행사,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대화를 하고 또 주주 서한을 발송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또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면서 이 역시도 공식적인 또 이러한 활동과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은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를 제안하고, 그리고 또 그 후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다른 행동주의 펀드와 연합을 해서 의결권을 결집해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실제로 주주 서한을 발송하고 또 주주 제안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케이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 촬영의 특성을 생각해서 대상 회사는 이니셜 ABCD로 그냥 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GI가 A사를 상대로 사실상 지분 경쟁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 제안을 하고 또 정관 변경에 이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가 유명한 케이스죠. B사를 상대로 감사 선임을 주주 제안으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가결을 시켰고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해서 가결시켰습니다. 또 차 파트너스가 C사를 상대로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그만큼의 의결권을 모으지 못해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차 파트너스가 D사를 상대로 1주당 1만 원 현금 배당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실패를 했고 하지만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안다자산운용이 이사를 상대로 한 주당 7,867원의 현금 배당과 그리고 또 인적 분할을 요구했고 사회이사 후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러스턴이 F사를 상대로 특정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또 자사주 취득이나 감사위원 후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트러스턴사가 G사를 상대로 한 주당 500원 현금 배당 그리고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KCGI가 H사를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까지 있었던 이 행동주의 펀드의 사례였고요. 올해 있었던 또 행동주의 펀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 이 기관 투자자들이 I사를 상대로 보통주 한 주당 4,500원, 우선주 한 주당 4,550원의 현금 배당, 그리고 자사주 취득 5천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차 파트너스가 J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 소각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었고 또 감사위원인 사회이사 후보를 제안했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K사를 상대로 비상임이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안건 그리고 또 그 비상임이사의 후보를 제안하는 안건을 그러한 걸 주주 제안했었고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를 제안했었는데 이 후보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트러스톤이 L사를 상대로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인 이사를 제안을 했고 선임이 되었습니다. 차 파트너스가 M사를 상대로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및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KCGI가 N사를 상대로 감사위원인 사회이사를 제안을 했는데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실제로 원하는 대로 행동주의 펀드가 원하는 대로 가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기업들도 조금씩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 이사회 내부 회사 내부 규정을 좀 변경한다든지라고 해서 이들의 요구를 또 회사가 적법하게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점점 더 요구하는 사안들도 다양해지는 반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행동주의 펀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배당 확대나 이러한 주주 환원들이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들은 사실상 단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먹튀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좀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사 선임이라든지 또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아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경영권의 위협을 받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을 들이고 또 행동들을 하면서 도리어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때로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때로는 그 과정에서 펀드는 이익을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는 도리어 주가는 더 하락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기업 가치가 향상이 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된 케이스도 있지만 한편 또 그로 인해서 또 기업이 본래 해야 되는 본래 영업이 아닌 또 다른 곳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행동주의 펀드를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시선들 중에서 그냥 이들의 특성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우선하는 건 본인들에게 자금을 준 그러한 투자자들이고요. 자신들이 이러한 자금을 모아준 그러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사실 행동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우선입니다. 단 그들에게 가장 좋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가치 제고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주 환원을 추구할 때 그럴 때 다른 주주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 펀드의 특성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들을 가지고 절대 악으로도 절대 선으로도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는 또 요구하는 것이 항상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주의 펀드의 성패는 사실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크지 않고 또 다른 주주들의 그 지분을 모아야지만 본인들이 가결을 시킬 수가 있어서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이 다양한 주주들, 때로는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외국인 주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다른 기관 투자자, 때로는 소액 주주.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었느냐. 그 여부가 이 성패를 가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그러한 주주 제안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을 이들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과연 각자 주주들의 입장에서 또 이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그 평가를 받을지는 케이스마다 조금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동안 누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다른 소액 주주들을 깨우고 본인들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측면, 도와주었다라는 그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그 긍정적인 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때로는 이들의 요구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때, 그럴 때 사실상 다른 주주들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각각의 이러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또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도 늘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 자본시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과도기 중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다만 저는 이 모든 주주들의 행동이 다 소액 주주는 소액 주주대로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대로 또 행동주의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대로 모두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주주권을 조금 더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은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좀 진단해보고 앞으로 이런 각자의 소액 주주들도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도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도 이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또 경영진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금 더 선진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키워가는 그러한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좀 참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소집 절차, 흔히 우리가 요즘에 중요한 것들은 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이 소액 주주들은 다트 공시 시스템을 일부러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미만 주주들한테는 보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문서들을 카톡으로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이 IT 강국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주주총회 참석률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자투표를 넘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자주총을 개최하고 또 전자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통과가 된다면 이 전자주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가 회사에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회사와 소통하는 그런 계기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주들이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좀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주주총회를 너무나 집중해서 개최를 합니다. 2024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현황을 하나하나 좀 공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려 802개사, 32.3%에 해당하는 802개사가 3월 28일 하루에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679개사, 무려 27.4%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약 60%가 이틀의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참석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을 제대로 분석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바로 주총 2주 전에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물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좀 대규모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4주 전에도 이렇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법에서 정한 딱 소집 통지 기한에 맞춰서 2주 전에 대부분 소집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집 통지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이 감사와 관련된 재무제표 승인들을 하려면 실제로 그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요. 이 외부 감사 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인 거의 일주일에 맞춰서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다 공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업 보고서 역시 이렇게 대부분 이 기한에 맞추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주총회도 몰아서 개최를 하는데, 이러한 주요한 그러한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들도 임박해서 제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기한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소집 통지 기한이나 주주총회 집중도를 좀 글로벌과 비교를 해보면, OECD가 발표한 팩트북에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소집 통지 기한이 가장 짧은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소집 통지 기한이 짧다 보니 그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 주주총회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데, 문제는 그 주주총회 개최일마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말 단시간 안에, 일주일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800개사, 일주일, 2주일 안에 800개사를 검토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투자회사가 많을수록 검토해야 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충실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또 주주권 행사를 하는데 장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상 기업에게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짧게 그 검토를 하면서 오히려 또 때로는 부정적인 그러한 검토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면은 이게 찬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단기간 안에 또 검토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결될 수 있는, 반대될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서, 이게 양쪽에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이것은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집중도를 분산하거나 아니면 소집 통지 기한이라도 연장하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소집 통지가 되는 주총 2주 전에 우리와 같은 소집 통지 기한을 두고 있는 일본조차도 소집 통지 기한의 사업 보고서와 그리고 또 감사 보고서를 모두 다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이지만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는 1주 전이어서 사실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야 돼서 주총 10일 전에는 의결권 행사가 끝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서 이 부분도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주주들이 어떠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면 내가
행사한 의결권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주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찬반 비율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원안대로 승인이라고만 공시가 되어 있어서 소수주주나 또 이런 주주 행동주의가 이렇게 제안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찬반 비율이 공시가 되지만 일부 상장회사고 또 시기도 5월 말입니다. 최근에 금감원 공시가 강화되었지만 주주 제안 결과가 찬반 비율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ISS 자료나 또 OECD 기업 지배구조 팩트북 자료를 보면 실제로 찬반 비율까지 의무화하거나 의무화는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주주들이 본인들이 행사한 그러한 어떠한 의결권 또 의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정확히 알려줄 때 또 주주들이 본인들이 회사와 훨씬 더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 그리고 또 혹시 저와 생각이 달라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모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또 몇 개의 케이스만 가지고 정답을 논할 수는 없고요. 저는 다만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싶은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의사소통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이야기들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